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가 뉴욕발 악재 때문에 결국 1720선까지 밀렸습니다. 1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172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다 매도를 했죠. 현물은 최근 들어서 사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선물 쪽에서 매도가 2,000계약 이상 나오면서 역시 외국인 중심으로 한 선물의 매수세 지속되긴 좀 어렵겠다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수급에서 연기금이었죠. 6일 연속 우리 증시를 사주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루세 규모로는 순매수 규모로는 거의 최대인 2,800억가량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펀드 환매 압력에 따라서 기관의 수급 모멘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같은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줬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그리고 외환시장 마감까지 함께 살펴보죠.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하락하면서 1729,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역시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은 우군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낙폭이 연기금의 사흘 연속 순매수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요. 네, 하루 만에 20원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1210원대 중반까지도 올라갔는데 유한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잦아들면서 동시에 유럽발 리스크가 부각된 결과이죠.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끊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본의 니케이가 가장 많이 빠졌죠. 2% 정도 급락을 했었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약보합, 대만 가권지수 한 1.5% 정도 빠지면서 유럽발 리스크가 아시아 증시까지 맥을 못 추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3% 정도로 나와줬으면 했었는데 2.7%로 하향 조정된 것 악재였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이 상하원, 양 의원 간의 절충안이 마련이 되면서 은행주에는 불확실성 제거로 이것이 해석돼 은행주가 동반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호악재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의 모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같은 마감지수 기억을 하면서 일단 뉴욕 증시보다 자세한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 호악재 속에 혼조로 마감됐네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엇갈린 재료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7.40포인트 0.07% 하락한 11,145.4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0.29%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도 0.27%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다우 지수는 2.9%가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공히 3.7%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는 3주 만에 다시 주간 단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로 장중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당초 예상과 달리 2.7%로 하향 조정되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근 2년 내 최고치로 상승한 소식에 지수 낙폭을 줄였고 오후 들어서는 미 상원과 하원이 금융개혁 통합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지수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금융개혁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됐다는 분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의 주가가 각각 2.6%와 3.7% 급등하는 등 은행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찍은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제외하고 호악재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폭이었으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미국 상무부는 25일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2.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 3.2%, 잠정치 3%보다 크게 하향 조정된 것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5.6%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상무부는 기업의 지출이 1분기 중 2.2%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달 공개된 잠정치 3.1%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됐고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율도 3.5%에서 3.0%로 축소돼 전체적인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관련 지표들이 크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보다 좀 더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 원인은 금융개혁 법안 절충안이 상하원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런 원인 때문 아니었습니까? 금융개혁 법안 절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금융개혁 절충 법안에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80년 만에 월가는 다시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는 법안 조정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볼크룰, 즉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당초 상원 법안은 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 운영하지 못하게 했으나 통합법안은 투자 한도를 자기 자본의 3% 이내로 묶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습니다. 또 파생상품 사업부의 분사를 강제한 이른바 링컨 수정안도 후퇴했습니다. 당초 모든 파생사업본부를 은행에서 손떼기에서나 수정하는 외환, 금리 스와프 등 은행 자체의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에너지, 금속 상품의 스와프와 크레딧 디폴트 스왑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상하 양원은 여름 휴가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 달 7일, 즉 독립기념일 이전에 단일 금융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네, 금융개혁 법안 언뜻 생각하기에는 금융주의 악재일 것 같았지만 당초 원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수위가 조금 누그러들면서 은행주의 안도 랠리를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3주 만에 다시금 주간 단위 하락세로 돌아서고 말았는데 금융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숨 돌린 시점이지만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 한번 챙겨보죠. 이번 주에는 고용과 소득, 제조업, 주택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지표에 따라 등락이 오가는 변동성이 강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을 담은 6월 고용 지표는 7월 2일 발표되는데요. 일자리 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고용됐던 인구 센서스 요원의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 일자리 감소가 7만 내지 11만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문의 감소와 달리 민간 부분 일자리는 11만 개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28일에는 5월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발표되고 29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29일에는 4월 케이스 신뢰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며 7월 1일에는 5월 잠정주택 판매가 각각 발표됩니다. 케이스 신뢰주택가격 지수는 3%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 주택 판매는 다소 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1일에는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6월 자동차 판매 실적과 함께 각각 발표됩니다. 네, 주 후반 6월 고용 지표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민간 섹터의 그 고용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주목을 끌 것 같군요. 한편 태풍 소식이 들렸는데요. 유가가 3% 이상 배럴당 급등했다면서요? 네, 국제 유가는 멕시코만 허리케인 예보에 급등했습니다. 이날 지난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2.35달러, 3.1% 오른 배럴당 78.8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느덧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주말에 나온 것을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결국 재료가 호황제가 겹치면서 혼조로 끝났습니다. 금융개혁 법안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은행주는 랠리를 보였는데요. 일단 미국의 GDP 확정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뉴욕 증시 주말에 있었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뉴욕발 악재 때문에 1720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며칠 후면은 6월도 끝이 나고 이제 막 7월은 3분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 정리하는 움직임도 많은데 올 상반기 코스피가 나름대로 해외 다른 증시보다는 좀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지난주 증시가 172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환율 확대 유연성 조치가 나오면서 그 중국 관련주였던 소재주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5주 연속 상승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방송에 나올 때 이제 지난번에 한 4월달 8주 연속 상승 이런 마감 이렇게 뉴스를 했었는데 지금 5주 연속 상승 마감이니까 좀 많이 올라왔다는 소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2, 4분기 실적도 역시 지난 동기보다도 한 20%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기업 이익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외 증시 대비 상대적 우위를 강세를 기록하려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까지 박스권했던 1750포인트대를 이번에도 좀 상향 돌파하지 않나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연기금하고 거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펀드 환매 부담도 분명히 좀 있을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연기금에서 한 6,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펀드들은 매일 하루에 한 2천억 정도씩 지금 네. 환매가 나오면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렇게 환매 물량이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고점에서 물량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국내 증시는 좋지만 해외 증시가 앞에서 해외 동향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FRB에서도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경기 회복 이렇게 둔화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발 리스크가 많이 잠잠해졌지만은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좀 빠른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네. 스페인의 6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제시라든지 네. 또한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의 신용등급 한 단계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7월에 유럽계 은행 테스트 결과 공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꾸로 보면은 그리스나 스페인들은 공개하는 게 좋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형 은행들이 그들 국가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되면은 거꾸로 그런 대형 은행들은 그런 국채 상당 부분에 대한 부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7월경에 오히려 좀 선반영이 돼서 좀 하락의 빌미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런 좀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상승에 좀 젖어 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약간 대비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너도 나도 다 전고점 돌파, 이제나 저제나 곧 되겠지라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만 유럽발 악재라든가 펀드 환매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조금은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1750을 넘기게 될 텐데 그것을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관문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지난주 금요일장 장 마감이 끝나고 나서 기다렸던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른 섹터도 좀 상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건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은행 업종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건설 업종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작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정말 많이 내렸고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올랐거나 덜 내렸거나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앞으로 건설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정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건설사들이 이제 시장에 사실 살생부 리스트라고 해서 많이들 돌았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로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이나 해운사들도 약간의 이제 구조정 그런 명단을 좀 발표를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 이런 대형 조선사들은 좀 상승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리스트에서 빠진 소형 건설사들도
조금 재차 상승이 가능하려 보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워낙에 그 상대적인 그런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건설사들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게 본격적인 그 업황이 아직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너무 많은 기대치보다는 그런 낙폭 과대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 그런 측면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지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뭐 과거 지난번에 한 26만 원 정도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 뭐 현대 미포는 한 15만 원 선 수준 이 정도로 목표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해운주들이나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은 실적이 워낙에 지금 깜짝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박스권 상단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운주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셨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면은 전고점 정도까지 회복은 가능하겠다. 뭐 중소형 그리고 대형 건설사 할 것 없이 추가적인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성격으로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내다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주에 대한 의견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은행주 조금 어둡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뭐 그 은행들이 이제 충당을 조금 더 쌓아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보면은 그 뭐 KB금융은 이제 뭐 회장 문제 때문에 좀 그러기도 했지만은 네. 주가가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충당금 문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가격대에서는 뭐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라 보고 있고 또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네. 그 은행주들이나 뭐 손해보험사들 이런 쪽들은 또 예대금리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주 주가에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뭐 평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은행주들이 뭐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셨는데 금리 인상 얘기하시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반짝 많이 올랐었던 정말 오래간만에 올랐던 삼성생명 생각이 납니다. 보험업종의 흐름은 또 괜찮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업종 쪽으로 조금 얘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그럼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 주시죠. 예, 뭐 업종별 투자 전략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철강, 조선 뭐 이런 쪽들은 네.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아직은 보시고 좀 네. 그 지난번 그 지수 급락하기 전 고점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도주였던 뭐 그 IT, 자동차, 화학 이런 쪽들은 사실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기나 SDI, 뭐 LG화학, 호남석유 이런 쪽들 보면은 그 고점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통 보면 낙폭이 과대해서 악재가 나와서 악재가 희석이 될 때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지만은 네. 악재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주가가 뭐 그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한데요. 네. 뭐 잠깐 이렇게 종합 지수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합 주가 이렇게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였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이 보면은 이제 이게 지난 그 1월달에 여전히 그리스 이제 유럽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상승할 때 여기 그 지수가 한 1,550에서 1,650까지는 빠르게 올랐지만은 네. 이 1월달에도 이 원 둘러있을 때는 이 거의 이게 한 50포인트 내외로 이렇게 짧게 움직이면서 거의 한 4주 가까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네. 지난번 4월에도 박스권은 돌파해서 어느 때보다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결국에는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나 싶어서 또 한 4주간 횡보하다가 뭐 저희 그 우리나라 그 천안함 얘기야 그리스 다시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지금 1720까지 또 뭐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또 다른 또 천정을 지금 만나긴 보면 했는데. 유럽벌 예. 악재가 또 이렇게 조금씩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그 눈높이는 좀 낮추시면서 이렇게 종목별로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나 자동차들 대형주는 네. 한 2, 3일 빠져서 21선 근처 왔을 때 이제 좀 매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뭐 반도체나 LED 부품 업체들은 여전히 실적은 좋은데 요즘에 좀 상승 속도가 좀 둔하기 때문에 한 이것도 21선에서 60일선 사이 정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좀 매수를 해서야 좀 그나마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보면 그래서 많이 빠졌던 뭐
그 네페스라든지 DMS, 네. 뭐 아바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보면 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사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주로 보면 이제 뭐 DMS나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아토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 저희가 차트를 보았듯이요. 이제 지수가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 그래서 기존 주도주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21선 매매 정도, 21선 정도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는 전략 얘기를 하시고 주도주 섹터에서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20일, 60일 이평선 정도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낙폭이 크면서 업황에 어떤 회복 기미가 있는 철강이라든가 조선, 뭐 해운주는 그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오히려 괜찮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나마 보험주랑 은행은 금리 인상 때문에 괜찮은 거죠, 전망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화재가 지금 20만 원 근처에 육박을 하면서 낙폭 과대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감도 있기 때문에 뭐 은행주나 그다음에 은행주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주,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같은 건 또 9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저가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조재석 부장님께서 성호 하이텍 얘기를 하셨는데 좀 가는 듯 하다가 좀 아쉽게 지금 주가 흐름이 조금 조용하거나 내지는 내리고 예.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뭐 그래서 약간 중형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지난 5월에 나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그 자동차와 IT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뭐 구조정 완료한 이후에 그 수익성과 그 안정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그 LCD용 광학 필름이 네. 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올해 그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서 그 광학 필름의 수요가 한 70% 정도 이렇게 늘었고요. 네. 내년 이후에도 한 20% 정도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있는 그 광학용 그 페트 필름이 영업이익률이 10%대 후반으로 굉장히 그 고마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그 올해 1, 4분기 실적은 그 영업이익이 한 447억 정도 나왔고요. 네. 2, 4분기는 한 470억 정도의 그런 5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어서 그 전분기 대비 한 2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수급도 많이 좋아졌네요.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다가 이제는 기관까지 사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60일 이평선까지 온 것 같은데 기술적인 얘기들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5월에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리고서 약간 조정을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네. 대차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조정을 양호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금요일 날 58,700원이었기 때문에 한 5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올해 주당 순이익이 한 7,300원 정도 나오고 네. 있고요. 그 매출이 올해 한 3조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800억으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한 7,300원에 퍼 10배 곱한 한 7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정하시고요. 네. 뭐 손절가는 그 20일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는 한 5만 5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두시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목표가 7만 원 나가고 있지만 7만 3천 원 정도로 위쪽으로 조금 더 잡아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위안화 절상 관련주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조용한 흐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AS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난주에 위안화 절상 관련주로 이제 중국 주식 중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주식 중에 중국 엔진 집단과 차이나 키잉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지난주에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워낙에 많은 움직임을 보였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또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가 큰 흐름이 없었는데, 향후에도 뭐 이러한 대부분 뭐 중국 엔진 집단이나 차이나 킹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안화 절상은 지속적으로 나올 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에서도 뭐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한 업종군으로 좀 생각이 돼서 향후에도 뭐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수익은 적절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지난주 얘기하셨던 중국 엔진 집단 차이나킹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월말 들어서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최근에 기관의 매도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좀 실적 관련해서도 실적과 좀 수급을 좀 중심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기사 중에서도 코스닥 중에서 IT 부품주 중에서 이제 연기금에 관심이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매도세 중에서도 매수를 하는 업종군을 좀 봤는데 IT 업종을 대부분 좀 많이 샀습니다. IT 업종과 그리고 중국 위안화 관련된 업종군들을 많이 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리콘웍스, 네페스, 주성 엔지니어링, CJ 오쇼핑 등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 생각돼서 기사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요. 뭐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또 뭐 중국 관련주,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중국 관련주, 중국 기업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봤었고, 나머지 세 종목 내지 시간이 되면 세 종목 다 안 되면 뭐 한 두 종목이라도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뭐 네페스나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요. 예,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최근에 다른 반도체 장비 쪽 업체들에 비해서 큰 주가의 상승이나 상승 흐름이 없다가 최근에 이틀 정도에서 이제 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뭐 LCD하고 반도체 쪽에 있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반도체의 핵심 장비로 분류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이미 매출이 급증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전방산업 호조로 인해서 매출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좀 기대를 가질 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장 동력이라고 본다면 이제 솔라셀, 태양광 전지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좀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품을 좀 시작한 업체 중에 하나고 태양광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향후에 뭐 반도체나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시기에 따라서 매출 변화가 좀 큰 편인데 태양광 장비가 이제 갓세를 하면서 매출 다변화와 그리고 실적 호전세 양쪽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틀 정도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요? 예, 한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못 오른 장비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생각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의 플러스는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소폭의 플러스권 23,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에 나서셔도 될 것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눌려봤자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눌릴 것 같다는 예상이시네요. 예, 일단은 크게 밀리는 장세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손절가도 언급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 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최근에 급등세를 접는 순간에는 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000원을 하회한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하셔서 19,000원대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비슷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네페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페스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과 또 LCD 쪽 장비 부품 업체로서 좀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중에 좀 탄력받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페스를 선정을 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도 LCD 패널 쪽에 명암하고 색상을 구동하는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분도 이제 제품이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고 면적을 좀 큰 제품 쪽으로 이제 대면적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구동칩 부분에서 구동칩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공급 부족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과 더불어서 지금 지속적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분기 실적도 좀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23,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안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뭐 추세가 꺾일 수도 있으니까 역시 손절가도 언급 부탁드릴게요. 예,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가는 2만 원대, 2만에서 2만 1,000원대 가격에서는 좀 손절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실리콘 웍스에 대한 언급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좀 대표적으로 가장 매출액과 기술력이 좋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TL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의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큰 폭의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 애플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LG 쪽으로만 납품을 하다가 다시 삼성 쪽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 다변화와 실적 다변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 10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좀 가능한 주가 수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실리콘웍스 오늘 산다면 매수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보합권 정도에서는 일단은 매수에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탄력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매수는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보합권 정도에서부터 일단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관이 좀 사주는 코스닥 몇몇 종목 중에서 거의 IT 반도체 부품 장비주가 되겠네요.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 그리고 실리콘 웍스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송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장 곧 막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지수만 확인을 해보죠. 네, 오늘 코스피가 173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500포인트를 오늘 드디어 넘어서면서 501포인트의 출발이 예상됩니다. 네, 6월 28일 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500포인트 넘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고 코스피 역시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재료가 호황제가 겹치면서 혼조로 끝이 났지만 글쎄요, 일단 우리 장은 플러스를 띄면서 출발하리라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거의 한 5포인트가량 뛰면서 173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3포인트 조금 못되게 상승해서 501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80만 6천원, 7천원 정도 그려주고 있네요. 포스코가 50만 원 밑에서 마감이 되면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도 역시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 3인방이 모두 다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1.5% 이상 올랐었던 3인방들 오늘 모두 다 일단은 내리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약했었던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그리고 한국전력은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올해 순이익이 1조 원 이상 거둘 것이라 전망이 나왔었던 삼성생명. 오늘은 일단 좀 조용하면서 특징주에서는 발을 슬슬 빼는 모습. 하지만 마이너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는 또 아닌 듯 싶습니다.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오늘 KB금융도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요.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과 무관하진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보합권 정도로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시켜놓는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 LG전자도 일단 다 플러스가 들어오고 LG디스플레이의 상승 탄력이 오늘 아침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기아차 역시도 오늘 약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우리금융 역시도 오늘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 좋고 자동차주 일제히 조금 부진합니다. 그리고 KT와 LG도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 이상 오르는 종목 보면 삼성전기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SK에너지도 유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거의 배럴당 3% 급등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1% 가까이 오르는 듯 싶습니다. 신세계가 2% 가까이 오르는 데 반해서 롯데쇼핑은 또 조금 내리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5% 뛰면서 오늘 삼성화재 보험주도 역시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 역시 오늘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시장 정도만이 조금 조용할 뿐이요. 외환은행, 기업은행 모두 다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은행주 역시 흐름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현재 코스피가 시초가에서 별로 멀지 않은 5포인트 뛴 1735포인트, 4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코스닥 오늘 아침 500포인트 넘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 이상 뛰었던 포스코 ICT가 오늘도 1.7% 더 뛰고 있는 모습이고, 주성엔지니어링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차트까지 봤었죠. 주성엔지니어링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3,200원까지 지난주 금요일 대비 0.8% 더 뜁니다. 실리콘웍스도 저희가 차트 한번 봤었는데 역시나 실리콘웍스도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눌리지 않고 0.1%가량 더 올라서 85,000원 조금 못 되는 84,700원에 장 열리고 있습니다. 네페스 역시 오늘 네페스는 더 많이 뛰네요. 1% 더 많이 뛰면서 23,450원. 세 종목 모두 다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코스피는 1734, 코스닥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500포인트를 상회한 시점. 오늘 출발 상황보다 자세한 분석을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끝이 났는데 오늘 그래도 밀리진 않고 출발하네요. 예, 현재 코스피는 3.58포인트 상승한 173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59포인트 상승한 5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는 약하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하는 출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89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58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황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6월 동안 국내 시장이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과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저가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경제나 기업 펀더멘탈이 중국과 미국 경기에 연동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계속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수행적으로 따라와 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실적 시즌에 임박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술적 부담이 있고 수급 지체가 좀 약한 상황이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까지는 아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이 유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2분기 실적의 그 이익 모멘텀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 실적이 좀 나와봐야 하겠지만, 네. 지난 한 달 전보다는 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낮아진 게 좀 맞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컨센서스가 낮아진 만큼 주가도 낮아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은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3분기가 좀 성승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로 진입할 때는 특히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3분기는 계절적 성승기로 매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우려감이 반영됐다라면은 3분기 실적이 노출되는 2분기 실적이 노출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낮아진 컨센서스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또 최근 2분기 동안에는 원자재 가격도 안정됐었고 환율 또한 좀 상승했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건설주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들 아주 소폭 오히려 마이너스를 좀 그리고 있는 대형주 중심에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건설주 앞으로 접근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아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더 좌불안석일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주가 좀 국내 시장이 좀 다른 나라보다 좀 상승폭이 컸던 것들은 건설주가 그동안에 선방향하면서 상승했던 그 영향이 좀 컸는데요. 건설주를 이해할 때는 다른 업종과의 좀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건설 업종이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지만 건설 업종이 좋으면 다른 업종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건설 업종이 IT나 자동차를 능가할 정도의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선반영에서 한 대형주 위주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때 경기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과거 보면은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연동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 되면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죠.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 요번에 2분기 실적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RT나 자동차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건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건설업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업종이 예상대로 3분기에서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를 요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가가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원정희 연구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건설주는 3, 4분기 경기 선행지에서 턴하는 거를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뭘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뭐 당연히 실적 시즌에 임박했기 때문에 IT와 자동차가 중심이 될 거고요. 네. 글로벌 재정 부담으로 이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각국의 내부 소비자 업종들이 지금 실적도 좋고 향후에도 좀 더 꾸준히 실적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쪽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들 업종 수혜가 예상되는 화학이나 항공, 해운,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임박했기 때문에 금융업종 이 부분이 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IT, 자동차 위주 내부적 소비주들의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아야 될 섹터들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상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에 보니까 역외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또 역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역외 환율은 한 14만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현물화 환율 수준으로 친다면 한 1,203원 정도였는데요.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1,201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역외 환율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고 전일 대비해서 한 15원가량 하락하면서 금요일에 있었던 급등을 좀 되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 금요일날 뭐 하루에 20원 이상 이렇게 급등한 것이 위완화 절상 기대감이 좀 꺾인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급등분부터 그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금요일날 정말 많이 올랐죠. 한 25원 이상 올랐는데요. 위안화 절상이 좀 이렇게 뭐 기대된다는 그런 기대감 하에서 지난주에 이제 좀 크게 많이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다 되돌려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린 적은 있었죠. 위안화 절상 얘기는 한 10원에서 20원 정도의 하락 재료긴 하다. 그러나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급격히 절상을 빠르게 할 이유는 없다. 약간 좀 이제 뭐 G20 정상회담 등을 이제 대비해가지고 주요국들, 미국이나 유럽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일단 이번 것만 좀 넘어가자. 이런 식의 위안화 절상 이제 발표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기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날 뭐 이제 PIGS 국가들이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소식도 이제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 당시 유로 환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재료로 보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딱히 급등할 이유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던 게 돌아온 부분도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결정적으로 그냥 최근에 계속적인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의 이제 금융규제 개혁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그대로 이제 의회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제 서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그래서 역외 환율이 좀 급락하는 부분 정도가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좀 계속 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채권시장은 뭐 보합세 속에서 금리가 아주 소폭 3년물 제외하고는 다들 조금씩은 올랐는데 글쎄요. 채권시장은 일단 기준금리 인상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미국의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채와 우리 그 국채 간의 그 금리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원인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5% 정도가 이제 이게 올해 그러니까 6월 초의 금리였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벌어진 게 이제 3.9%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한 40bp, 그러니까 0.3포인트 가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오히려 미국채 금리는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한 3%, 4%이던 것이 이제는 3.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특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현재 0.65%로 거의 이제 2009년까지 통틀어 봐서도 굉장히 보기 어려웠던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장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계속 확인이 되고 이제 물가 상승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세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미국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자신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도 좀 멀었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2년물 금리 같이 좀 만기가 얼마 안 되는 단기 채권들 금리가 낮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하더라도 10년물 금리마저도 이제 3.1%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경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 좋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뭐 이제 두 시장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좀 그동안에 있어 보여줬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고요. 두 시장 중 한 군데는 좀 약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뭐 당장 어느 부분이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격차가 예상 시기가 더욱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한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 얘기는 당연히 원화가 더 많은 이자를 줄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미국에 있는 달러화의 가치보다 조금 더 하락 기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기대 그리고 원화가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쪽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더 빠를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국채와 우리 국채의 어떤 금리의 흐름이 다른 이유였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혼조로 마친 가운데 우리 장은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습니다마는 1734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피 곧바로 장 열린 지 5분이 채 안 돼서 하락 반전된 다음 지금 한 2포인트가량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면서 172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정확히 500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조금 사주는군요. 오늘 장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죠.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뭐 혼조로 끝이 났는데 우리 장이 곧바로 하락 전환. 니케이도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일단 오늘 장 출발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느낌 좀 전해주시죠. 일단 지난주까지 한국 시장이 그 코스피 기준으로 5주 연속 상승을 지속을 했고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익 추세가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반영 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다소 조금 그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은 일제히 주간 기종 상승을 기록했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들은 일제히 주간 기준 하락을 기록을 했죠. 대부분 시장이 이제 3% 전후에 상당히 적지 않은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요. 따라서 일단 한국 시장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 약세에 대해서 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수익률이 방향성을 반대로 가는 길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에 대한 눈치 보기 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 시장이 강세를 좀 회복을 해준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강세 회복이 조금 늦어졌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조정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식시장이 장 초반 상승으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초반에 좀 약세 반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도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곧바로 상승 쪽으로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감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난주까지 계속됐었던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소폭의 순매도로 오늘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수급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 얘기도 지금은 조금 들어간 그런 시점이긴 한데, 1720에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캔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 정도 그 탄력이 결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유럽발 재정 위기도 사실상 외부 변수 아니겠습니까? 7월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7월 정도는 돼야만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은 7월달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 스케줄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유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 큰 어떤 파장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 리스크 문제가 신용하고 관련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임팩트가 좀 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경계 요인으로 좀 삼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스 문제가 최근에 다시 좀 불거지고 있죠. 네. CDS 스프레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CDS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감안을 한다 할지라도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모두 두 자리 숫자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유럽 리스크의 어떤 실질적인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럽 리스크가 이제 전염으로 확산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겠지만, 일단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기적인 요인, 그리고 그리스의 어떤 불안정성이 다시 좀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유럽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낙관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7월달 어떤 만기 스케줄, 특히 이제 스페인 만기 스케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좀 더 탄력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 탄력이 아직까지는 뭔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많이 끼어져 있는 것 같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뭘 보면 좋을까 궁금한데, 지수는 일단 좀 조용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세게 좀 치고 오는 종목들 쭉 보니까 다들 실적이라는 공통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건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도 생각하면은 IT 부품주를 좀 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말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실적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프리어닝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따라서 이제 실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도 어닝 시즌 결과는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닝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5월 저점 이후에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 초과 현상을 기록하기는 업종들이 다소 좀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수출주 또는 경기 민감주 내부에서 순환매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박스권에 이제 갇히는 흐름 안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여러 업종들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실적 고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중기적인 매수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효과가 한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에서 중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좀 괜찮은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아무래도 수출 호전이 지금 한국 경기 회복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 모멘텀에 근거한 주식시장의 어떤 초과 상승률 부분은 수출 관련주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은 아무래도 자동차나 IT주, 운송, 조선, 화학업종 이런 업종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초과 수익률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대응 역시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출발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KTB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를 다시 보니까요. 다시 상승 반전을 시켰네요. 2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서 1730선 다시 넘겼습니다. 1732포인트. 코스닥도 500선에서 조금 위태위태 했었는데 다시금 깨지지 않고 50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아주 소폭 사주고 있지만 현물 역시 사주지 않는 분위기고요. 오늘은 소폭 오히려 조금 판다라는 규모의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모두 다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히려 좀 조용한데요. 글쎄요, 종목별 편차가 좀 확대된다. 그 중심에는 실적 재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